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내과중환자실을 주로 맡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릴 내용이 ICU 리앱에서 인공호흡기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도 시간 안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섞여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식으로 제가 일단 만들어 놨고요.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인공호흡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인공호흡기의 매니지먼트 방법과 인공호흡기와 리앱에 관한 내용, 또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인공호흡기 세팅을 재활 중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는 인공호흡기에 대한 간단한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라고 저희가 하죠. 넌 인베이시브랑 인베이시브로 나뉘게 됩니다. 넌 인베이시브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의 경우에는 페이셜 마스크와 같은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PCO2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인베시브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코라던가 입을 통해 가지고 엔도트라키아 튜브를 트라키아 쪽에 넣어 가지고 저희가 벤틸레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어떤 상태에서 주로 시행을 하게 될까요? 호흡기내과에서는 아무래도 폐렴이라던가 아니면은 ARDS가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또 풀마나 이데마 같은 것도 가끔씩 있고 풀마나 스럼버 엠보이즘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경과적으로 해서 ALS가 있거나 길랑발해가 있거나 마이스나 그라비스 같은 게 존재하여서 환자가 숨을 제대로 못 쉴 때에도 인공호흡기를 적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트라우마라던가 뉴모소스가 발생했을 때도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가 있고, 에어웨이 프로텍션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언제 인공호흡기 시작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일단 환자를 저희가 쳐다보고 난 다음에 환자가 증상이 있는가, 엠리아가 있거나 아니면 환자가 멘탈 스트레스가 좀 처졌다,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환자가 RR이 너무 빠르고 환자가 이산화탄소가 계속 차고 있고 산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하이폭세미가 지속된다 하면 저희는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공호흡기는 저희가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환자에게 알베올라 벤틸레이션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아트리 옥시데이션 제공함으로써 풀마일 가스 익스체인지를 서포트하게 되고, 환자의 벤틸레이터 머슬을 로딩을 좀 감소시키면서 메타볼릭 코스트를 감소시키고 되도록이면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주를 줄이려고 하게 됩니다. 또한 클리니컬한 오브젝티브로는 하이폭세미아를 조금 리버스시키고 어큐트 리스파이토리 에스토시스를 리버스시키고 리스파이토리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되도록이면 아테타시스를 예방하거나 또 리버스시키고 머슬 패티그도 좀 감소시키면서 환자를 안정화시키고 에어웨이를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공호흡기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일단 노멀적으로 브리딩 하게 되는 거는 네거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입니다.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은 소라식 캐패시티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인트라소라식 프레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인트라소라식 프레셔가 생기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건 일반적으로 베이설 쪽에 블러드 플로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는 베이설 쪽에 가장 많게 되고요. 하지만 인공호흡기는 이와 다르게 반대입니다. 파이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이죠. 환자가 이미 공기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로 압력을 반대로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히려 내쉴 때는 안에 있는 압력이 파이티브니까 반대로 나오시는, 한마디로 풀어나는 형식으로 환자분 벤틸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레지스턴스가 적은 쪽으로 에어플로우가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블러드 플로우가 좀 더 적은 쪽으로 에어플로우가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공호흡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 서킷을 통해서 쭉 공기가 나오고 밸브를 통해서 나온 다음에 휴미디파이어를 통과를 하고 인스파이토리 암을 통해서 환자에게 벤틸레이션이 제공이 된 다음에 다시 익스파이토리 암을 통해 가지고 다시 벤틸레이터 쪽으로 해서 공기가 나온 형식으로 인공호흡기의 인스파이션과 익스파이션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게 될까요? 인공호흡기 일단 벤틸레이터 모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컨트롤 벤틸레이션 있죠. 어시스트 컨트롤 모드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인공호흡기에서 이제 벤틸레이터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컨트롤이랑 어시스트 벤틸레이션은 주로 그 사이클 시작을 인공호흡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가 시작을 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저희가 세팅한 볼륨이나 프레셔를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환자한테 제공하는 게 어시스트 컨트롤 벤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의 경우에는 반대로 환자가 트리거링합니다. 벤틸레이션 사이클을 환자가 시작을 하고 저희가 세팅한 값의 프레셔만큼을 벤틸레이터 사이클마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CPAP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환자가 알아서 숨을 쉽니다. 거기에다가 핍 정도 걸어가지고 환자의 벤틸레이터 조금 더 퍼졌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고요. SRMV 모드 가끔씩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약간 컨트롤 벤틸레이션과 서포트 벤틸레이션을 섞어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호흡기에서 세팅한 만큼 컨트롤 벤틸레이션, 인공호흡기 시작한 게 들어가지만 중간중간 환자가 나 숨 쉬어야겠다 하고 숨을 쉬게 되면 서포트 벤틸레이션이 같이 섞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벤틸레이터 모두 그래프를 좀 같이 넣어놨는데요. 프레셔 컨트롤도 있고 SMB 모드도 있고 PSV나 CPAP 모드도 있습니다. 일단 벤틸레이터는 솔직히 병원마다 전부 다 다양하실 거여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벤틸레이터는 환자가 시작하는 거와 아니면은 인공호흡기가 시작하는 거는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표시 같은 걸 좀 해서 감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틸레이터만 봐도 환자가 숨을 쉬고 있다. 아니면 인공호흡기가 주로 메인으로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거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TPS는 그냥 이제 인공호흡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인공호흡기 위닝할 때 쓰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럼 환자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야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인공호흡기를 떼게 되냐면 먼저 리버레이션, 저희가 위닝이라고도 이전에 했었었는데요. 프로토콜을 보시게 되면은 환자를 스폰테니어스 어웨이크닝을 먼저 합니다. 환자가 안정이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환자분께서 안정적으로 시저 같은 것도 없고 위드드로럴 심톤도 없고 아이테이션도 없고 하는 걸 잘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지금 환자분을 깨우는 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SH를 통해서 세데이티브 에이전트를 끊거나 솔직히 많은 병원들 중에서 끊는다기보다는 테이퍼링 하는 병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자이티도 없고 아지테이션도 없고 발달 사인도 스테이블하고 디스팔토에 디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환자들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트라이얼로 해서 환자분 인공호흡기 뜨는 걸 숨쉬는 것을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역시나 클리니컬하게 스테이블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옥시제이션이 공급이 되면서 메타볼릭 스테이트가 안정적이고 폴모널 펑션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SBT를 TPS 트라이얼이나 CPAP이나 PSV 아까 말했던 서포트 벤틸레이션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이거 했는데 오케이 옥시젠도 잘 되고 PCO2도 잘 차지가 않고 환자가 아지테이션도 없고 리스파이토리 디스트레스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뽑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바로 뽑는 건 아니고 환자가 혹시 로우 리스크면은 바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 인공호흡기 오래 닳거나 나이가 많거나 기저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경우에는 카포릭 테스트 같은 걸 같이 시행을 해서 혹시 부어 있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을 투여한 다음에 익스투베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앞에 언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인공호흡기와 재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KSCCM 2021년도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파리스가 있습니다. 인모빌리티가 있죠. 크리티컬 케어한 환자한테 재활하는 것을 롱통 아웃컷이랑 연관이 있을 것이다. 또 재활을 했을 경우에는 환자한테 딜리리움의 듀레이션도 좀 짧아지고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줄어들고 ICU 렌스 오브 스테이도 줄어든다 라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거 물론 모탈리티는 조금 영향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마 롱통 서바이벌에는 베네핏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솔직히 인공호흡기 달고 있을 때 걱정되는 건 이거 불안정한 거 아닌가 안전한 게 맞는가 하겠지만 ICU에서 예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고 되도록이면 리비트레이션 프로토콜이나 환자가 안정적인지 이펙티브니스한 인덱스가 있는가 그리고 다학제 팀으로 해서 인디케이션 언제 스탑할 것인가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옆에 테이블 보시면 세이프티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스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벤틸레이터에서 저희가 자꾸 재활을 얘기하게 될까요? 인공호흡기 달게 되면 문제가 인공호흡기 닿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리스파이터리 머슬이 위크닝이 오거나 데미지가 와서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리스파이터리 머슬 위크니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벤틸레이터 어세스 리스파이터리 머슬 위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나 프로틴 카타보리즘 때문에도 같이 될 수가 있다 되어 있고 그 외에 ICU에 있는 그 많은 상황만으로 해도 저희는 머슬 위크니스가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파이터리 머슬 위크니스는 언제 이제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냐. ICU가 너무 오래 있었다. 환자가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위닝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거나 저희가 환자한테 가지고 있는 세데이션 약을 오랫동안 쓰고 있다. 샥이나 오간페이를 있다. 알비올라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있다. 포스트 오퍼레이트 서저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 리스파이터리 머슬 위크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클리니컬한 오리엔테이션으로는 올솜니아 존재하거나 파라독시컬한 오비노미널 브레이싱이 있을 경우에 의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맥시멀 인스파이토리 프레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스폰테니어스 브리딩 동안에 환자 머슬 티크닝이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인스파이토리 머슬 디스펑션 같은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예방을 저희가 해야 되냐? 일단 아트로피가 좀 덜 돼야 되기 때문에 롱 앤 다이아프럼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환자가 머슬을 적절하게 인스파이토리 에포트 유지하게 하고 또 스폰테니어스 브리딩이 되게 하고 되도록이면 다이아프람의 에포트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싱크로니가 되도록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핍은 피하는 게 좋고 환자한테 적절한 또 모드를 적용을 하고 마이오토식 드러그 같은 경우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환자의 이제 테라피우틱 스트레스로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 얼리 홀바디 모빌라이제이션이나 리스파이트 머슬 인듀런스 트레이닝이나 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또한 환자에게 적절한 누트리션이라던가 하이퍼포스파테미아를 치료를 하거나 파마콜로직 어프로치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리스피레이터리 머슬 위크니스가 환자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제 한 연구에서는 24시간 이상 최소한 이제 24시간 인공호흡기 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익스튜베이션 하기 전에 맥시멀 인스파이터리 프레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을 때 로우랑 하이로 나눠서 봤을 때 하이 맥시멀 인스파이터리 프레저, 한마디로 리스피레이터리 머슬 위크니스 없는 환자에서 서바이벌이 훨씬 더 높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에도 멀티바이티 콕스 레귤레이션을 했을 때 환자의 맥시멀 인스파이터리 프레저가 낮거나 아니면 바디 매스 인덱스가 낮은 경우에 환자의 모타리티와 연관이 있는 걸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환자의 리스피레이터리 머슬 위크니스 자체는 환자의 모타리티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대가분께서 워낙에 인공호흡기와 그 얼리 피지컬 앤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연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72시간 이내 인공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환자에게 얼리 피지컬과 오큐페이셔널 테라피랑 환자의 위닝 트라이를 진행한 군과 그게 아닌 컨트롤군으로 나눠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그래프 보시면 역시나 디스차지 후에 환자가 인터벤션군이 훨씬 더 인디펜던트한 펑셔널 스트레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표를 보시면 역시나 ICU 딜리리움도 작고 호스피털 딜리리움도 작고 또 환자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독립적으로 있을 확률도 높고 ICU 역할도 프레스도 좀 더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가 나중에 퍼스트 PT나 OT 세션이 훨씬 더 인터벤션에서 짧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호스피털 디스차지 이후에도 환자가 더 많은 거리를 걸어갈 수가 있고요. 인투베이션 이후부터 환자가 베드에서 나간다거나 쓴다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의자까지 걸어가거나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기간이 짧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나 그 그래프에서도 디스차지 이후에 환자가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옷도 이제 입을 수 있고 환자가 그루밍도 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인공호흡기 단 환자에게도 역시나 얼리 지알은 중요하다는 걸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롱앤 다이아프람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일단은 리스피레이터리 호메오스타시스를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환자한테 리스피레이터리 애시도시스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호흡기 세팅을 해야 되고 또 환자에게 적절한 옥시제이션을 줄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도 세팅해야 됩니다. 또 롱의 프로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롱의 스트레스는 좀 더 줄이고 또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없도록 적절하게 또 리스피레이터리 머슬 에퍼트 유지를 하면서 디스싱크론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이제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다이아프람도 프로텍션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피레이터리 에퍼트 유지하고 엑세시브 리스피레이터리 에퍼트는 최대한 피하고 또 싱크론은 최대한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 환자한테 최적화한 인공호흡기를 제공해야지만 환자의 런과 다이아프람이 프로텍티브 된 벤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서 환자의 아웃컴을 임프루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롱앤 다이아프람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모니터링 하는가 하면은 일단 가장 편한 거는 솔직히 타이달 볼륨입니다. 타이달 볼륨, 로우 타이달 볼륨 4에서 8mm per kg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에어웨이 드라이빙 프레저나 아니면 웨이브 폼을 보거나 에어웨이 어크루전 프레저를 보거나 에어웨이 프레저 스윙 같은 걸 저희가 보는 경우도 있고 그의 다이아프람을 저희가 티크닝을 초음파를 통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사파지얼 프레저든가 트랜스포머리 프레저 또는 프레저 스윙 같은 걸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롱앤 다이아프람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리 모빌라이제이션에서 인공호흡기 어떻게 세팅하니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연구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한 EVG 아티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인공호흡기를 40% 이상 적용할 거라고 예측되는 환자한테서 재활을 이제 한 환자들한테 이제 인공호흡기 데이터나 환자가 인공호흡기 동안 그 베리어블, 리스피레이터리 베리어블 도대체 뭘 확인했는가를 확인한 논문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프레저 서포트가 한 38% 정도, 볼륨 컨트롤이나 이제 볼륨의 프레저도 대략 한 14인데 솔직히 인수가 많지는 않고요. 날 레포티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건 프레저 서포트 벤틸레이션이 아닐까 싶었고요. 베리어블 조정한 건 FR2랑 프레저 서포트 레벨을 많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논문들을 다 보게 되면 막상 not specified 상당히 세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도 많고 서포트 벤틸레이션이 상당히 선호덱에서 많이 사용했고 컨트롤 벤틸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쓰였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FR2 조금 올린다거나 서포트 레벨 올리는 경우로 인공호흡기를 할 때, 재활할 때 인공호흡기 세팅을 많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밖에 있죠. 페이스넷에서 저희가 기계한기가 필요한 환자들한테서 재활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재활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모든 모드에서 인공호흡기 세팅을 다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페이버하는 거는 1단계나 2단계 정도에서는 프레저 컨트롤 벤틸레이션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3, 4, 5로 가면 저희가 프레저 서포트 벤틸레이션이나 CPAP 모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환자한테 꼭 옵티마이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재활할 때는 호흡치료사가 저희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재활 시작하면 FR2를 한 5에서 10% 정도 좀 더 올리고
환자에 따라서 만약 벤틸레이터 그래프가 맞지 않다는 경우에는 조업치료사가 바로 옆에서 인공호흡기 세팅을 조절하는 식으로 해서 환자분 재활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벤틸레이터 메커닉스와 피지올로지를 이해하는 것은 인공호흡기당 환자에서 ICU 재활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험을 미뤄봤을 때는 아마 얼리 레이프 할 때는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이 가장 선호되는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환자를 이렇게 재활하는 동안 프로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다학제 팀 진료가 환자의 예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